아바나는 카리브해와 쿠바 전역을 통틀어 가장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약 250만 명의 주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섬나라는 마치 과거의 어느 시점에 완전히 멈춰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5년 8월로 접어들면서 쿠바 국민들은 여전히 깊고 광범위한 국가적 위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미국의 경제 제재와 더불어 연료와 식량, 그리고 전력의 끊임없는 부족 사태가 맞물리면서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극도로 지치는 시련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혹독한 통제와 경제적 고난이 이 나라를 괴롭혀 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턱없이 적은 월급과 터무니없이 비싼 식료품 가격을 감당해야 하며 필수적인 약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장벽에 부딪히는 등 매일 거대한 일상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쿠바 전체 인구의 놀랍게도 89%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 달에 최소 10달러에서 최대 40달러에 불과한 아주 적은 수입으로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탄은 단순한 불편함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암시장에서는 쿠바 페소화의 가치가 너무나 크게 폭락해서 미국 1달러를 바꾸려면 무려 400페소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그 결과 30%라는 심각한 물가 상승률이 국가를 장악했습니다. 전체 국민의 약 40%는 외국 화폐를 구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많은 필수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기회조차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이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한 달에 10에서 40달러만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아래, 예 또는 아니요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며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극명합니다. 상당한 재력을 가진 주민들은 미라마르나 베다도 같은 아바나의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동네에 훌륭한 주택에 거주합니다. 반면에 올드 아바나와 센트로 아바나의 낡고 무너져가는 셋방에서는 한 가족의 여러 세대가 비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모여 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도 안에서조차 평범한 가족들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배급하는 물품 외의 것을 사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가격표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받는 기본 배급량은 설탕 2kg을 조금 넘고 검은콩 0.5kg과 쌀 2kg, 그리고 닭고기 100g이 전부입니다. 1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매달 우유 1리터만 제공될 뿐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국영기업에서 판매하는 고기와 농산물의 가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개인 간의 상거래는 여전히 불법으로 강력히 규제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법한 허가 없이 소를 도축할 경우 15년에서 20년에 이르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전체 식량 생산량이 과거에 비해 최소 50% 이상 급감하면서 먹을 것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입마저 심각하게 제한되면서 2025년에는 고기와 식용유, 그리고 쌀의 가격이 대략 15에서 30%가량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가정에서는 지붕 위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하거나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의 절반 가까이가 극심한 연료 부족으로 운행을 멈췄기 때문에 중요한 약품을 구하거나 이런 일상용품을 운반하는 일조차 엄청난 난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연료 부족 사태는 이미 낡아서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발전소들의 운영을 더욱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전력망은 끊임없는 고장에 시달리며 일상적으로 나라 전체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거의 일주일 내내 전국적인 대정전이 발생했고 2025년 5월에도 아바나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비슷한 규모의 광범위한 정전 사태가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에 최대 20시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일일 전력 차단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학업에 집중할 수 없고 의료시설은 응급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투를 벌여야 하며 가족들은 현대적인 가스레인지를 포기하고 숯을 피워 밥을 짓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에 더하여 무자비한 자연재해마저 계속해서 이 섬을 강타했습니다. 시에고 대 아빌라와 카마구이 지역을 휩쓴 6개월간의 파괴적인 가뭄은 사탕수수와 콩, 그리고 옥수수 수확량을 40% 넘게 증발시켰습니다. 2023년에는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5천 헥타르가 넘는 농경지를 싹쓸이하고 2천 차의 이상의 가옥을 박살냈습니다. 10월 하순에는 허리케인 오스카가 최소 7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또다시 전력망을 완전히 붕괴시키며 파괴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 직후인 11월 초에는 허리케인 라파엘이 쿠바 서부를 강타해 수많은 서부 지역을 물에 잠기게 하고 섬 전역에 또 한 번의 전력 마비를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겹치는 비극과 시스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쿠바 시민들은 거의 모든 결핍의 원인을 단 하나의 외부 요인으로 돌리곤 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을 때나 깨끗한 물이 부족할 때, 심지어 단순히 회사에 지각했을 때조차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답답함에 두 손을 번쩍 들며 이 모든 것이 경제 제재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여성들이 유럽에서 온 고객들을 상대하며 하루에 50에서 75달러를 벌어들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곳의 경제적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종종 선물과 무료 식사까지 제공받습니다. 평범한 쿠바 사람이 한 달 내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기껏해야 10에서 40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여성들은 매우 열정적이고 직설적이어서 방문객이 던지는 어떤 질문에도 망설임 없이 흔쾌히 대답해 줍니다. 쿠바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퍼져 있는 개방적인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탁 트인 길거리에서 여성들이 외국인과 직접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감자 봉지를 들고 다니며 파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그들이 메인 요리라고 부르는 것을 구매자들에게 은밀히 제안하고 맛보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교묘한 위장술입니다. 이 산업은 합법적인 사업체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어 아주 모호한 영역에서 운영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지역의 스파 시설과 연계되어 일하기도 합니다. 스파에서 제공하는 치료는 100% 합법이기 때문에 상점 앞에는 이용 요금이 당당하게 적혀 있습니다. 90분 코스는 40달러이고 60분짜리 전신 마사지는 30달러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서비스와 교묘하게 위장된 은밀한 제한이 뒤섞이는 매우 혼란스러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여성들은 외국인을 발견하는 즉시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며 처음에는 자신들을 전문적인 마사지 치료사라고 소개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이러한 유흥 서비스는 지정된 공식 구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관광객들이 발길을 닿는 도시 곳곳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부유한 남성들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단지 육체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쿠바에서는 사실상 돈을 주고 만나는 여자친구 역할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성들을 만나서 함께 외식을 즐기고 바나 디스코텍에서 신나게 놀 수 있으며 원한다면 아주 친밀한 스킨십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이 일을 부업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은 특별히 히네테라스라고 불립니다. 그녀들은 각자 자신만의 사생활을 가지고 있고 낮에는 전혀 다른 직업에 종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녀들은 추가적인 수입을 얻고자 관광객들과 대가를 받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큐베는 리브레타라고 불리는 특별한 배급 카드 쇼핑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1960년대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식량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서 각 가정에 돌아가는 식량 배급량은 그 크기와 종류 모두에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4년에 쿠바 시민 한 명이 배급 카드를 사용해 살 수 있는 빵의 양은 하루 80g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양은 겨우 60g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배급 제도만으로는 전체 인구의 식량 수요를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평범한 가족들은 필요한 식량의 대부분을 노점상이나 일반 식료품점에서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직접 사야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밀 상점들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외부에서 물건을 구해와 몰래 팔려고 하기 때문에 쿠바 전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수많은 지하 시장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공식적인 경로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식료품이나 필수 의약품을 사기 위해 이 숨겨진 상점들을 찾아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형태의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고 완벽한 불법 행위입니다. 경찰이나 당국이 이 상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딱 두 가지뿐입니다. 그냥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거나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현지인들에게 이런 물건들을 몰래 파는 것일 뿐입니다.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인터넷 중독이 없는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그 정답은 의심할 여지 없이 쿠바가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쿠바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 인프라가 가장 최악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현재 쿠바 인구의 약 70에서 73% 정도가 주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지만 이는 수많은 인프라 부족과 경제적 한계를 동반합니다. 쿠바 사람들에게 인터넷과 모바일 데이터는 그야말로 최고의 사치품입니다. 공공 와이파이를 1시간 동안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2달러나 되는데 일반적인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월급은 겨우 17달러에서 30달러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3G 연결조차도 엄청난 사치이며 4G나 5G는 아예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 하나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몰려들다 보니 접속 속도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립니다. 쿠바에서 인터넷은 종종 거북이가 기어가는 속도라고 묘사됩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약간의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리고 주변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화면이 끊임없이 멈추고 지연되는 상태로 고화질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온라인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곳의 매일매일의 현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쿠바에서 온라인으로 업무를 볼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할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같은 앱 마켓은 쿠바 시민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아예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쿠바 사람들은 필요한 데이터를 USB 드라이브에 일일이 다운로드하여 서로 나누어 가졌고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나 영화, 그리고 음악 같은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물리적으로 직접 주고받는 아주 독특하고 은밀한 지하 디지털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대중교통은 쿠바 사람들의 일상적인 고군분투를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입니다. 모든 관광객의 사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미국산 올드카인 알멘드로네스는 단순한 낭만적인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차들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요금과 좁은 자리를 함께 나누는 승객들로 가득 찬 합승 택시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동차 중 하나에 탑승하게 된다면 개조된 엔진이 뿜어내는 굉음을 듣게 될 것이고 낯선 사람들과 밀착된 채로 인간적인 온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쌀값에 대한 걱정부터 최근 열린 야구 경기 결과까지 아주 다양한 주제를 오가는 생생한 대화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곽과라고 불리는 일반 시내버스도 있습니다. 카리브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버스를 기다리는 일은 끝없는 인내심을 시험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버스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 모습과 자리가 더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공통의 어려움을 통해 단단해진 끈끈한 연대감을 확인하게 됩니다. 관광객들이 에어컨이 나오는 쾌적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평범한 아바나 시민들은 그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기 위해 하루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들에게 평범한 이동조차 철저한 계획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종의 인내력 테스트이자 작은 모험이 되어버립니다. 쿠바산 시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급스러움과 권력, 그리고 장인 정신을 상징해 왔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코히바와 같은 최고급 쿠바산 시가는 수천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으로 팔리기 때문에 전 세계의 소수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품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치스러움은 쿠바 사회의 뼈아픈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깊은 역설과 불평등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쿠바산 시가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최고의 담배잎을 고르는 과정부터 최종적으로 시가를 마는 단계까지 무려 500개가 넘는 섬세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각각의 잎사귀는 숙련된 장인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모양과 품질을 꼼꼼하게 검사받습니다. 이 장인들은 그들의 놀라운 전문 지식과 뛰어난 손재주를 발휘하여 쿠바산 시가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명성을 얻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그렇지만 이 훌륭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의 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받으며 매우 열악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수 말아 만든 시가 한 개가 해외 시장에서 수백 달러 혹은 수천 달러에 팔려 나가는 동안 정작 그것을 만든 사람은 한 달에 10에서 40달러 정도만을 벌 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시가로 손꼽히는 코히바 시가는 아주 흥미로운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피델 카스트로의 경호원이었던 페르난도 치코 페레즈가 이 특별한 시가를 처음 발견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가를 맛본 카스트로는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물었고 에두아르도 리베라라는 장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후 카스트로는 뛰어난 장인들을 한데 모아 아바나 외곽에 작은 공장을 짓고 이 특별한 시가를 생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코이바 시가는 순식간에 최고의 품질과 사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 전 세계 150개가 넘는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쿠바산 시가의 독점 유통회사인 아바노스 SA는 매년 아바나에서 대규모 시가 축제를 개최합니다. 5일동간 이어지는 이 행사에서는 최고급 제품들이 소개되며 코히바나 몬테크리스토 그리고 파르타카스 같은 유명 브랜드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 축제는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가 애호가들을 끌어들이며 매우 활기차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러나 시가 축제는 동시에 극명한 경제적 격차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비싼 시가를 즐기고 구입하는 동안 바로 그 행사장 밖에서 일반 쿠바 시민들은 지독한 결핍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최고 품질의 담배잎이 재배되는 쿠바 서부 피나르델리오의 유명한 담배 농장들도 똑같은 현실을 보여줍니다. 관광객들은 숙련된 장인들이 시가를 마는 모습을 구경하고 직접 시가 말기 체험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들의 환대하는 미소 뒤에는 농장과 시가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의 이야기가 감춰져 있습니다. 쿠바산 시가는 비록 세계 최고의 담배 제품이자 사치품의 상징으로 빛나고 있지만 현대 쿠바를 규정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시가의 엄청난 가치와 높은 가격은 그것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까지 헌신한 쿠바 사람들의 고난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적 자부심을 안겨주는 훌륭한 제품이 정작 그것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제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설을 낳고 있습니다. 쿠바의 식당에 들어갈 때는 따뜻한 환영 인사나 밝은 미소와 함께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은 쿠바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얼굴에서 미소를 지워버리는 것 같다고 흔히 느낍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활기차고 세심한 서비스에 익숙한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매우 당혹스럽고 실망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쿠바에도 직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고 전문성과 친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광객 중심의 훌륭한 장소들이 일부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곳들은 아주 드물고 일상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쿠바의 식당이나 요식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평균적인 기대 기준을 크게 밑돕니다. 이러한 상황은 턱없이 부족한 자원과 힘든 노동 환경, 그리고 매우 적은 월급으로 인해 직원들의 의욕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겪고 있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역시 이러한 무뚝뚝한 현실을 만드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나 미국 같은 다른 나라로 향하는 쿠바인들의 이주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극심한 고난과 불공평한 대우로 얼룩져 있습니다. 쿠바 정부는 시민들이 고국을 떠나는 것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으며 법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모국과 관련된 서류를 갱신하기 위해 감당하기 힘든 복잡한 절차와 엄청난 비용의 짐을 지워왔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수많은 쿠바인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높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태어난 나라와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지 못한 채 심한 단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는 쿠바 전체 인구의 약 4%에 달하는 42만 5천 명가량의 쿠바인들이 합법적인 허가 없이 미국으로 들어가려다 당국에 제지당하거나 구금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이동은 미국이 지난 수년간 겪은 가장 거대한 쿠바인 이주 물결로 기록되었으며 수십 년 만에 쿠바를 덮친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발생한 비극입니다. 쿠바 시민들은 니카라과로 여행할 때 비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나 배를 타고 그곳으로 먼저 이동한 뒤 불법 미립국 조직에 엄청난 돈을 주고 미국 국경에 도달하는 위험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험난한 여정에 드는 전체 비용은 한 사람당 7,000달러까지 치솟기도 하는데 쿠바 사람들의 평균 한 달 수입이 겨우 150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들은 1990년 이후 섬을 휩쓴 최악의 경제 침체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겠다는 간절한 희망 하나로 정든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이탈은 이미 붕괴 직전에 놓인 국가 경제에 더욱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깊고 아픈 사회적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로 나뉘게 되고 이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많은 쿠바인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용기를 내어 떠나지만 그들은 낯선 나라에서 밀매 조직과 맞닥뜨리거나 안전과 안정을 되찾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며 셀 수 없이 많은 심각한 위험과 장애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쿠바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가리켜 60년 넘게 조국을 강타하고 있는 끝나지 않는 거대한 폭풍이라고 자주 묘사합니다. 실제로 이 제재는 1959년에 시작되어 아이젠하워와 존 F. 케네디, 그리고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같은 여러 미국 대통령의 임기를 거치며 굳건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제재가 더 이상 유용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만 아주 잠시 규제가 완화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경제 제재는 다시 한번 숨 막히게 조여졌습니다. 미국과 쿠바 사이의 이 깊은 갈등은 1959년에 일어난 쿠바 혁명에서 그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피델 카스트로와 그의 혁명 세력은 친미 성향을 띠고 있던 풀렌시오 바티스타 정권을 권력의 자리에서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는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제대로 된 금전적 보상도 없이 토지와 공장, 그리고 주요 사업체들을 모두 국가의 소유로 빼앗았습니다. 여기에는 텍사코나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같은 미국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재산도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일방적인 행동을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했고 쿠바의 새로운 정부를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양국의 긴장 상태는 1961년 4월에 발생한 피그스만 침공 이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은밀한 지원을 받은 쿠바 망명자 집단이 카스트로를 몰아내기 위해 무력 공격을 시도했지만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 엄청난 외교적 망신을 안겨주었고
두 나라의 관계를 숨길 수 없는 노골적인 적대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카스트로 정부는 국민들의 다당제 투표 선거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국 워싱턴 정부는 쿠바 정권을 정당성이 없는 불법적인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이 쿠바산 설탕 수입을 크게 줄이고 무역에 강력한 제한을 가하자 쿠바는 이에 맞서 소비에트 연방과 아주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응수했습니다.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과 필수적인 연료, 그리고 막강한 군사 무기를 제공받는 여러 협정들이 신속하게 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1962년에 무시무시한 쿠바 미사일 위기로 곧장 이어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튀르키예를 비롯한 서유럽 지역에 소련을 겨냥한 핵 미사일을 배치해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보복으로 소비에트 연방은 플로리다 연안에서 차에 100마일도 떨어지지 않는 쿠바 땅에 치명적인 핵 미사일을 전격 배치했습니다. 이 며칠간의 순간은 인류 역사상 전 세계가 핵전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아찔하고 끔찍한 위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팽팽한 대립 끝에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은 각자의 미사일을 철수하기로 평화롭게 합의했지만, 미국 정부는 쿠바에 대해 아주 엄격하고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조금도 풀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쿠바는 미국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적인 자립 경제를 구축하는 데 모든 힘을 집중했고, 소비에트 연방이나 베네수엘라, 그리고 중국 같은 다른 우방 국가들과 무역 관계를 활발하게 넓혀 나갔습니다. 한편 미국 역시 쿠바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전혀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 서로에게 조금도 기대지 않는 상황이 단단하게 굳어졌고,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길을 향해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제재는 너무나도 융통성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서 2006년에는 국제미술대회에서 당당히 우승한 한 어린 소년이 우승 상품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회 후원사인 니콘은 부상으로 제공하려던 디지털 카메라 부품의 10% 이상이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법적 이유로 이를 소년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불쌍한 어린 소년은 원했던 카메라 대신 그림 한 점을 위로품으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역사 속에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 4명이 각기 다른 시기에 쿠바라는 나라 전체를 돈으로 사려고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1808년에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은밀하게 첫 번째 제안을 건넸고, 40년 뒤에는 제임스 K 포크 대통령이 1억 달러라는 거액을 제안했습니다. 1854년에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은 그 금액을 1억 3천만 달러로 높여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1898년에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무려 3억 달러를 제안했지만, 이 모든 파격적인 제안들은 쿠바에 의해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놀라운 사실은 베트남과 쿠바 사이의 특별하고 끈끈한 형제적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쿠바 바로 옆에 위치한 강대국 미국은 대놓고 쿠바를 반대하고 압박하지만, 지구 반대편 멀리 떨어져 있는 베트남은 언제나 이 형제 같은 나라를 열렬히 응원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왔습니다. 2025년 8월에 베트남 적십자사는 베트남과 쿠바 연대 65주년이라는 거대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그 규모와 대중의 참여 성공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났으며, 2025년 10월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때까지 무려 2,500만 미국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모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직 성장 중인 개발도상국이 수천 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하기에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두 나라의 굳건한 관계는 양국 국민의 기억 속에 아주 깊이 새겨진 감동적인 역사적 순간들을 바탕으로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1969년에 베트남의 정신적 지주인 호치민 주석이 세상을 떠났을 때, 쿠바는 슬픔을 나누기 위해 7일 동안을 국가 공식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외국의 지도자를 이토록 진심으로 예우하고 슬퍼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4년 뒤 베트남 전쟁이 가장 치열하고 위험하게 벌어지던 시기에 피델 카스트로는 빗발치는 포화를 용감하게 뚫고 꽝찌성의 최전선 전투 지역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 놀라운 방문 기간 동안 쿠바는 당시 돈으로 약 8천만 달러에 달하는 베트남의 다양한 사회, 경제적 재건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 거대한 지원에는 하노이 중심부의 탕로이 호텔 건설과 쿠바에서 배로 직접 실어온 임신한 젖소 1200마리로 시작된 거대한 목저우 젖소 농장, 그리고 북부 지역 전체에 우수한 병아리 품종을 공급했던 호아빈의 루엉미 양계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쿠바는 동호이 지역에 최고급 시설을 갖춘 500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을 지어주었는데, 이 병원은 훗날 꽝빈성 전체에서 수십만 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고, 일본에서 첨단 의료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흔쾌히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으로 파괴된 도로와 다리를 다시 잇기 위해 쿠바 최고의 기술자들을 직접 파견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8천만 달러라는 돈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1962년에는 쿠바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치명적인 핵 공격을 사전에 막아내기 위해 소비에트 연방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을 자국 영토에 전진 배치하도록 목숨을 걸고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담하고 위험한 결정은 미국 정부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고, 오늘날까지 수십 년째 이어지는 쿠바를 향한 매서운 적대감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뜨거운 지지와 지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7년에 쿠바 정부는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이웃 국가들이 베트남의 유엔 공식 가입을 찬성하도록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2년 뒤인 1979년에 중국이 베트남의 북부 국경을 대대적으로 공격했을 때,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가 베트남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전 세계에 선언하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군사적 지원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군에 만반의 전투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했습니다. 1973년에는 쿠바의 기술과 자본이 베트남을 도와 벤하이 강 상류의 거친 물살을 가로지르는 벤따 현수교를 튼튼하게 건설하여 주엉선 국가 열사 묘지로 가는 험난한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 성스러운 장소로 이어지는 도로는 다행히도 남부 해방 직전에 무사히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베트남이 미국의 가혹한 경제 제재와 심각한 외교적 고립으로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쿠바는 변함없는 우정을 과시하며 식량과 필수적인 구호 의료 용품을 끊임없이 보내주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베트남은 전염병을 막을 백신이 턱없이 부족하여 엄청난 수입 비용 문제와 영유아 사망률의 끔찍한 급증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쿠바는 지체 없이 엄청난 양의 백신을 무상으로 지원했고, 수많은 베트남 의사와 의료 종사자들을 자국으로 초청해 정성껏 교육했습니다. 오늘날 베트남 사회를 든든하게 떠받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1980년대와 1990년대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